자연의 빛은 성령에 의해 점화된 빛으로서 훌륭히 점화되었기에 꺼지지 않는다. 그것은 불타기를 갈망하며 오래 불탈수록 더욱더 많이 더 크게 빛나는 그런 종류의 빛이다. 자연의 빛 또한 점화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갖고 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다. 그 결과 인간만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신의 지혜와 예술을 자연의 빛으로부터 얻는다. 인간은 자연의 빛의 예언자다. 인간은 자연의 빛을 특히 꿈을 통해서 배운다. 자연의 빛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의 힘으로 그 모습을 갖춘다. 나는 파라켈수스가 자연의 빛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읽고 몇 개의 원문 텍스트를 제시했다. 우리의 다중의식 현상에 대한 가설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파라켈수스에게서 연금술사의 특징적 환영, 검은 신비의 물질에서 타오르는 불빛, 이 내면의 창공과 별들의 광경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어둠에 쌓인 정신을 별이 뿌려진 밤하늘처럼 바라본다. 그런데 이 밤하늘의 행성이나 고정된 성자의 배열은 모든 광명성과 신성성 가운데 있는 원형을 나타내고 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은 사실 우주적 투사에 펼쳐진 책, 신화 속 바로 원형의 반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집단적 무의식, 심리학의 고대, 그리스의 대표자인 점성술과 연금술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파라켈수스는 직접 아그리파 폰 네테사임의 영향을 받았는데 아그리파는 자연 감각의식의 광도를 가정했던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예언의 빛은 네 발 달린 동물들, 새나 다른 생명체로 내려갔고 이들로 하여금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 능력을 갖추게 했다. 자연의 감각의식에 관해서 그는 빌리 엘무스 파리지엔시스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는 다름 아닌 1228년 파리의 주교였던 기렐름 폰 아우베르근의 사망이다. 폰 아우베르근의 이다. 그는 많은 저서를 썼으며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같은 이가 이 책의 영향을 받았다. 기렐름 폰 아우베르크네는 자연의 감각의식이 인간의 이해 능력보다 더 높은 감각이라고 생각했으며 특히 동물도 그것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연 감각에 대한 학설은 모든 것을 꿰뚫는 세계운의 관념에서 발달했는데 알베르누스의 선배인 또 다른 빌리 엘무스 파리지엔시스, 즉 파리에서 가르쳤던 플라톤적 스콜라 철학자인 귀욤 드콘시가 이 관념에 몰두했다. 그는 아벨라르트처럼 세계혼, 즉 자연의 감각의식을 성령과 동일시했다. 세계혼은 생명과 정신의 모든 현상에 책임이 있는 자연의 힘을 나타낸다. 내가 인용한 곳에서 제시하였듯이 메르쿠리우스가 때로는 세계혼으로, 때로는 성령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세계혼의 이러한 개념은 연금술의 전통에서 잘 알려져 있는 것이다. 무의식의 심리학에서 그토록 중요한 연금술의 관념을 생각해 볼 때 불꽃 상징의 매우 분명한 변이에 조금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 조금 쉬어서 가보죠. 어쩌면 연금술사들의 얘기니까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죠. 연금술도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냥 자연과의 얘기처럼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한편에서는 그 당시에 영성의 얘기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 우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돌 속에도 어떤 혼이 있다. 모든 생명체 혹은 무생물까지도 어떤 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원시 화학처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실제 추구하고 있었던 것은 어떤 분에게서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연의 세계, 자연의 힘, 자연의 의식, 자연의 빛, 자연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세계 혼이다.
그래서 스피릿이라는 개념이 이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주 속에 있는 자연 속에 있는 빛이 있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여기에 무의식의 세계 속에 여기서 다중의식이라고 하는 게 묘한 역설을 쓰고 있죠. 무의식 속에 다중의식이 있다. 여러 층의 의식이 있다. 그래서 무의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 의식들이 있다. 그것도 여러 의식이 있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을 가르고 있지만 또 무의식 속에 많은 의식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어떠면 자연 현상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동식물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이 우주 속에 널리 있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다. 어떤 집단 무의식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게 이 의식도 여러 단계의 의식, 광도가 아주 밝은 빛부터 아주 작은 빛, 그래 여러 의식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걸 어떤 것을 의식이라고 어떤 걸 무의식이라고 하느냐부터 쉽지가 않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걸 성령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시키죠. 우리 자연의 빛을 우리는 타고났는데 그 자연의 빛은 어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어쩌면 자연 철학과 점성술 그리고 그 속에서 영성, 심리학 이런 것들이 나눠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논의되고 있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른 얘기들을 여기서 융이 소화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용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다 따라갈 수는 없고 융도 애쓰고 있을 뿐이지 융 스스로도 이걸 다 통합해낼 수는 없었으리라고 봐요. 나름대로 자기가 그 많은 영감 속에서 자기 것을 이렇게 완성해가는 노력의 과정이 이번에 그 다양한 책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 조금 나누고 그 다음 부분으로 가죠. 저는 조금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고요. 제가 느껴지는 융의 그 책을 조금 읽으면 연금술에 대한 것들이 꽤 이렇게 나오면서 내용이 나와서 결국은 그 연금술은 결국 어떤 물질의 변화를 결국은 진짜 핵심은 어떤 물질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떤 정신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걸 갖고 와서 설명한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 정확하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연금술을 얘기하고 있지만 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화학의 옛날에 아직 화학이 발달하기 전에 그 전 단계의 어떤 그런 과학 비슷한 어떤 과학은 아니지만 과학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었던 어떤 학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자 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트랜스포메이션 우리의 네. 변화 정신의 변화. 정신의 변화 그리고 네. 깊은 쪽에서는 깊은 영성의 추구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거죠. 그 우주의 원리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 네. 우주에 있는 삼라만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그 속에 있는 그 속의 일원인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인간 안에 어떤 스피릿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이 자연의 빛이라고 하는 자연의 빛은 결국 성령과 같이 생각을 하고 세계의 혼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아니고 다 아우러져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주를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들이 이 속에 다 숨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어쩌면 인격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것이 사용된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꼭 이것이 과학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런 사유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가 가진 잠재성이 더 잘 발휘되는데 이러한 관념들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이언티픽하다 아니다 자연과학적인 사고만 가지고 그 유용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입증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개념들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고 우리가 세상이나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특히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인가 하는 쪽에서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맞고 틀리란 그런 쪽에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우리가 한쪽에서 보면 여기에 세계의 혼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한자에서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영과 혼. 이제 이런 것들도 동양식의 스피릿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혹시 여러분들의 나에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는 혼불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혼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연의 빈정이라니까 혼불 들어본 적이 이렇게. 한국에 혼불이라는 책을 쓰신 분도 있는 것으로 네, 맞아요. 여자 작가예요. 그분 녀석. 네. 근데 제 체험 속에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조그마한 농촌 마을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날 비가 오려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밤에 아버지하고 바로 집 앞에 있는 논에를 밭인지 논인지 그 당시 거기에 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 마을에 어느 노인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있는데 그날따라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는 밤인데 깜깜한 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나한테 너 저기 봐라. 저기 어느 분 지금 혼불이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린 나에게 얘기를 하시는 나는 정확하게는 볼 수 없었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보기에는 그 집에서 뭔가 빛이 창공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신 것 같아요. 그걸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혼불이 나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얼마 안 있어 돌아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체험이 있어요. 교수님 아버님 대단하시네.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정말 잘 보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린 나에게는 그 혼불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바뀌었던 거예요. 사람이 돌아갈 때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떤 우리 안에 있는 타오르는 우리 안에 어떤 것이 결국은 그래 우리 이 몸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 혼이 나간다는 말을 우리 많이 쓰죠. 혼이 나가는데 밤에 나가는데 이 혼이 어떤 광채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옛날 분들은 그 혼불을 본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하는 시점에서는 혼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쩌면 옛날에 어떤 상이 났을 때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리처를 하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이 몸 안에 있던 영혼이 결국은 떠난다는 개념이었겠죠. 그 영혼이 어떤 모든 물체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쩌면 애니미즘이죠. 정령주의죠. 나무에도 스피릿이 있고 돌에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산에 가면
산신령을 생각을 하고 옛날 사람들은 그 지금도 그 의식이 나와서 중요한 산행을 매년 산행을 처음 시작하는 산악인들이 돼지머리 가지고 제사 제사 지내죠. 지내는 거.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어떤 애니미즘이 숨겨져 있고 그 산의 주인에게 제사 지내고 있잖아. 그래 말하자면 산신령의 개념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려서는 산신령 얘기를 무지하게 자주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산신령이 있는 거고 그리고 동네마다 동제 같은 것을 특히 정월 같은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는 날이 있어요. 그 동리 전체가 우리 마을에서는 그게 정월 대보름 무렵 어느 날을 잡아서 그날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목욕제기하고 그 중에 그 제사를 지낼 사람은 한 일주일 전부터 아주 매일 목욕제기를 해야 돼요. 화장실만 가면 목욕제기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아주 몸을 잘 깨끗하게 하고 있다가 그날 동네에서 어디 나무가 한 그루 큰 게 있는데 거기에 돌도 있고 그런 곳이 한 두 곳 있어요. 두 곳에 그러면 그때 농악을 하면서 거기 가서 어떤 음식 차려놓고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 어떤 의식을 거행을 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그날은 각 동네마다 이런 그 당산제라고 얘기해. 당산제가 당산이 있고 당산제라고 하는 게 아주 굉장히 무속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어촌에 가도 이런 게 당시에 남아 있었겠죠. 농촌에서도 그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비슷한 것을 상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우리에게만 혼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어떤 스피릿이 있다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모든 문화 속에 함께 공존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게 사실 영화 아바타 같은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네. 실제 경험은 안 해봤지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은 없어요. 실제 없지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때는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삶에 되게 그러니까 지금 그 융이 자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그 어딘가에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 우리도 자연의 일부고 자연의 어떤 광활함, 그 자연의 어떤 그 숭고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신분석 용어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말 중에 컨스텔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심리 상태를 네. 얘기할 때 어떤 배열이라는 게 컨스텔레이션인데 그게 별자리하고 관계되는 용어죠. 그래서 어떤 저는 그 점성스러운 용어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의 별자리처럼 이렇게 얘기를 어떤 컨스텔레이션이 있다 이런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내면의 창공 얘기를 하고 있죠. 내면의 창공 여기서 연금술사들이 파라켈수스의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다중의식 현상에 대한 가설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파라켈수스에게서 연금술사의 특징적인 환영, 검은 신비의 물질에서 타오르는 불빛 이 내면의 창공의 별들의 광경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내면의 창공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검은 신비의 물질에서 타오르는 불빛, 어떤 이 불빛 그리고 내면의 창공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둠에 쌓인 정신을 별이 뿌려진 밤하늘처럼 바라본다. 이 연금술사가
정신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면서 별이 여기저기 뿌려져 있는 밤하늘을 보는 것처럼 자기 정신을 바라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밤하늘의 행성이나 고정된 성자의 배열은, 그 성자의 배열이라고 하는 게 컨스텔레이션이죠. 이 별들이 어떻게 운집에 있고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러니까 어제 다중의식이라고 하는 거, 멀티 컨셔스니스를 얘기를 했었죠. 무의식의 세계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여러 층의 의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패러닥시칼한 얘기예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 속에 무의식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 속에 꼭 우리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 어떤 우주 속에, 이 우주 속에 의식이라고 보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 속에서 무의식이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사실은 많은 여러 층의 의식이 있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성자의 배열 자체가 잘 보면 밤하늘의 행성이나 고정된 성자의 배열은 모든 광명성과 신성성 가운데 있는 원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아키타입이 있다. 그 밤하늘의 별자리 자체와 같은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이것이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별이 총총한 하늘은 사실 우주적 투사에 펼쳐진 책, 신화소, 바로 원형의 반응이다. 그래, 우리가 지금 별자리를 보고 있는 것은 또 한쪽에서는 우리 마음의 원형이 그런 모습으로 우주적으로 투사된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의식들의 투사다.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집단적 무의식 심리학의 고대 그리스의 대표자인 점성술과 연금술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점성술하고 연금술이 서로 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고대에서도 이 하늘에 대한 연구는 우리 한국에 남아있는 첨성대 같은 것도 항상 우주를 창공을 쳐다보면서 어떤 기륭화복을 생각하고 국가에 큰 궤변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하는 것도 어떤 별자리하고 굉장히 깊이 관련해서 이해를 했던 그것이 맞고 틀리고 떠나서는 옛날에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점을 치는 분도 있었고 어떤 우주를 관찰하는 분도 있고, 망원경이 없는 세대에도 계속 하늘의 별자리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았죠. 그래서 자연 속에도 자연 속에 어떤 자연의 빛이 있다. 자연의 빛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에게도 자연의 빛이 있다. 그리고 인간에 드러나는 자연의 빛이 성령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때 어떤 신성성, 광명성,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융의 얘기를 여러분들 읽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되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사이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어떨 때는 융이 소울이라고 영어로 표현되기도 한데, 나중엔 또 스피릿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스피릿을 우리의 마음의 얘기를 하면서 신성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용어도 어떨 경우는 달리 쓰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있는 신성성, 광명성을 우리 마음하고 같은 것으로 올 것인가, 우리의 마음하고 말하자면 우리의 정신이나 심리라고 하는 것과 이 영혼이나 정령이라고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세계인가. 근데 실제 이 번역서를 보면 이게 잘 구별을 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스피릿과 사이키, 소울 이런 것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의미로 쓰는데, 융의 원래 독일을 제가 참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영어 번역본을 보면 스피릿과 사이키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영역에서도 우리는 그냥
많은 경우에 정신이라는 말을 양쪽에 써버려서 원래 융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제대로 우리가 전달을 받고 있는지 잘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나시는 분은 색인을 통해서든 융이 어떤 경우에 스피릿이라고 쓰고 영어 버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죠. 거기서 스피릿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사이키 또는 소울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걸 혼용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독특한 다른 뜻으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번역본하고 한번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몇 곳 주의 깊게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융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저에게 오는 갈등은 융의 얘기가 어떤 우리의 사이키, 우리의 소울이라고 하는 것과 스피리트의 세계, 스피릿이라는 개념이 이게 원형이라는 개념, 아키타입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키타입, 원형이라는 개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본능이라고, 인스팅트, 본능의 개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화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떠면 우리가 다음 학기에 봄학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부분이지만 이제 조금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키타입이라 원형과 본능, 이걸 대극으로 봐요. 그래 또 한쪽에서는 스피릿과 매터, 그러니까 영혼과 물질. 근데 영혼을 이걸 정신으로 볼 것이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우리의 심리적인 것과 물질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걸 떠나서 스피릿은 하나의 영의 현상. 그래서 정령이나 영혼이라는 개념과 물질로 이게 대극을 이룬다고 볼 것이냐.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 사이키 안에 이게 다 펼쳐진다고 봐요. 우리 사이키 안에 한쪽에서는 스피릿적인 부분과 한쪽에서는 물질적인 것, 이것이 함께 드러나는데 어쩌면 이게 같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함께 인식되는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정교하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 융이 얘기하는 대극이라고 하는 게 한쪽에서는 본능과 원형, 또 하나는 물질과 영혼이라는 이런 대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이키나 소울이라고 하는 속에서 이것을 이 양극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볼 것이냐. 또 한번 아키타입이라고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본능하고 완전히 구별된 대극인 것 같은데 원형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온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프로이드 정신분석 쪽에서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 보면 이게 언컨셔스 팬터시라는 개념하고 거의 같아요. 무의식적인 환상이라는 개념. 원형으로부터 여러 상이 우리에게 떠오른다 한다면, 이건 우리가 인스팅트, 본능이 펼쳐질 때 본능과 함께 오는 것이 어떤 무의식적인 환상인데, 무의식적인 환상은 결국 원형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쪽에서 보면 이 본능의 심리적 표상이, 본능의 어떤 심리적인 표상을 원형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본능은 그냥 펼쳐지는 게 아니고 본능이 움직이는 방향이 있을 것이다. 그럼 본능이 움직이는 방향은 어떤 우리 정신분석 속에서는 unconscious fantasy라는 개념으로 커버하고 있는데, 그래 멜라니 클라인 같으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는 무의식적인 환상의 세계다 보고 있어요. unconscious fantasy의 세계다. 그래서 프로이드도 우리가 억압한 것들, 억압한 환상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을 수 있지만
태고적부터 있어서 우리가 억압한 적이 없는 어떤 환상도 있을 수 있다. 이거 보고 있어요. 억압하지 않은 환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이미지나 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깊은 아주 메타사이칼로지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멜라니 클라인이나 프로이드나 융이 어떠면 각각 다른 용어로 얘기하고 있지만 같은 현상을 얘기하고 있을 수 있어요. 프로이드의 본능 개념을 잘 보시면 프로이드는 본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몸에서 그 바디에서 생겨나는 우리의 바디에 있는 어떤 자극이 생기면 이게 정신의 세계를 만나면서 그 변경, 그 프론티어에서 생기는 것이 드라이브다, 욕동이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이브가 생겨나는데 이 드라이브는 에너지에서 굉장한 압력이 있다. 그래서 정신기구가 움직이도록 하는 원동력을 제시한다는 얘기예요. 정신기구는 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움직이는데 그런데 이 에너지가 한쪽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고 항상 거기에는 이 인스팅트에는 대상이 있다는 아버지 대상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는 에임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 그러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어떤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본능이 펼쳐지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말하자면 원형으로부터 온다. 아니면 무의식적인 환상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힘이 있으면 힘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는 어떤 프로그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을 여기서는 우리가 원형이다, 무의식적인 환상이다. 이렇게 겹쳐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본능 이론 속에는 사실은 이 판타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어떤 대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어떤 대상에 대한 대상으로부터 대상과 사랑을 하고 싶다. 아니면 대상을 공격하고 싶다. 성적 본능과 공격적 본능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쟤를 혼내주고 싶다. 한다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이미지너티브한 띵킹이 같이 있는 거죠. 내가 갑자기 어떤 내 안에서 에너지가 움직이는데 이 에너지가 굉장히 폭력적인데 이 폭력의 대상이 누군가를 가서 이 사람을 혼내주고 싶은 이런 게 내 안에 생겨난다고 한다면 이 내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이게 의식화되면 의식적인 판타지죠. 아니면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죠. 이게 관념 아이디어라는 것은 결국은 이걸 이미지네티브하게 보면 이게 하나의 생각이죠. 생각을 마음속에 그리면 이 사람을 때리는 광경이 나한테 올 수도 있죠. 얘를 패주고 싶어 한다면 이미 그것은 판타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판타지는 의식화되어 있지만 무의식적인 판타지가 있어서 그것이 의식화된 것이다.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본능, 욕동과 이 언커셔스 판타시나 원커셔스 판타시의 원형인 언커셔스 판타시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우리 마음의 원형이라는 것들이 어떤 여러분 안에 어떤 철학자의 원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니의 원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되기 전에 이미 내 마음 안에는 나는 어머니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미 장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태어날 때 이미 우리한테 어머니상도 있고 아버지상도 다 우리가 말하자면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우리 몸 안에 어린아이에게 네 안에 위가 있고 간도 있고 쓸개도 있고 창자도 있고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아이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없지만 세월이 지나서 요즘은 옛날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에 사람 돌아가신 분을 누군가가 해부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그게 있다는 것을 직접 보지 않더라도 믿고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원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장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냥 마음에 어떤 구조가 없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어머니 원형, 아버지 원형, 철학자 원형, 아니면 무사의 원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개념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상황에 가면 그 상황에 맞는 그 원형으로부터의 어떤 판타지들이 우리에게 의식화돼 나올 수도 있겠죠. 무의식적인 판타지가 어떤 원형을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장기는 24시간 무언가를 소화해내고 우리의 폐는 계속 호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세계 속에서는 이것을 unconscious fantasy라고 한다. unconscious fantasy가 여러 원형으로부터 오는 무의식적인 환상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은 굉장히 이미지네이티브하게 이 정신분석을 이해한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환상이 우리의 무의식의 내용이라고 봐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꿈도 그리고 의식적인 환상도 다 이 무의식적인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무의식적인 환상들이 의식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무의식적인 환상을 이해해야 된다. 무의식적인 환상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건 멜라니 클라인 무의식적인 환상에 그쳤지만 이걸 다른 학자들 특히 융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얘기가 내가 하는 원형이야. 아키타입이라는 게 바로 그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프로이드도 우리는 이미 프로이드가 봤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뭐예요? 거기는 본능의 얘기가 있죠. 본능, 성적 본능, 공격적인 아버지를 죽이고 싶고 어머니와 사랑을 하고 싶은 이 본능이 있죠. 이 본능의 얘기와 대상관계가 그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죠. 아버지, 어머니, 자기. 그래서 여기에 배역이 결정되어 있죠. 거기에는 본능의 힘이 작용하고 있죠. 이게 에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론 자체가 판타지죠. 근데 이게 원형적인 판타지죠. 그래서 융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에더푸스 컴플렉스는 자체가 그 속에 본능 이론과 욕동 이론과 대상관계 이론이 그 속에 합쳐져서 하나의 스토리 라인이 형성이 되죠. 근데 그건 굉장히 이미지네이티브 하기 때문에 상상을 사용하고 있죠. 비주얼하죠. 굉장히. 그래서 어떤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게 원형으로부터 unconscious fantasy가 온다고 할 때 이게 이런 에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원형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이걸 태어날 때 이미 이것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이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자기 안에 이런 판타시가 일어나면서 이런 본능들이 움직인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어떤 프로토타입이라고 할까요? 프로토타입을 이걸 아키타입이라고 한다. 근데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건 어느 랭귀지를 사용하건 대부분 그 나이쯤 되면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관찰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이거나 다 대장 소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하고 같아. 이게 특별하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왜 서로 랭귀지도 다른데 이런 판타시들을 가지고 있을까? 만약에 그게 그렇게 관찰이 맞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 이런 관념들, 그래서 이런 본능적인 움직임들이 감지된다고 한다면 왜 같은가는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걸 다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원형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는 우리 안에 신체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 신체 안을 들여다본 적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나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임상적으로 누구에게나 이런 본능적인 움직임이 있고 어떤 존속 살해의 욕구 그리고 근친상간의 욕구가 임상적으로 너무 자주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안에도 이게 있다
있다라고까지 우리가 결론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원형이나 무의식적인 판타지를 그냥 상상의 얘기라고 실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 그래서 어떤 면에서 프로이드의 견해와 멜라니 클라인 견해가 달라요. 굉장히 멜라니 클라인이 프로이드를 추종하는 프로이드 제자로 남고 싶어 하지만 사실 이론상으로는 프로이드를 떠나 있는 부분이, 멜라니 클라인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무의식적인 환상의 세계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프로이드는 아직도 본능 쪽에서 우리의 마음의 무의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무의식적 욕동적 소망이다. 그래, instinctual desire,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본능이 있으면 본능으로부터 파생물이 무의식적인 소망이 나온다. 이게 의식화돼서 소망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망이 펼쳐지는 과정 속에 이 소망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이게 꿈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판타지로 드러나기도 한다. 환상. 그래서 이때 환상은 무의식적인 환상보다는 의식적인 환상, 전의식적 환상을 중심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프로이드는 무의식적인 소망이라는 개념을, unconscious desire가 중심이 돼서 unconscious desire로부터 드림도 나오고 꿈도 나오고 판타지도 나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소망이 먼저고 이 소망으로부터 판타지도 나온다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에서 그 점 때문에 무의식적인 환상 중심의 이론은 어쩌면 굉장히 융을 닮아 있죠. 그런데 프로이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처음에 갈랐었던 게 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프로이드 속에 융의 개념이 같이 있어요. 이게 프로이드가 봤던 것 중에 우리 안에 어떤 무의식적인 판타지들이 억압된 판타지도 있는데 우리가 타고난 판타지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아주 프리미티브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이미 타고난 프리미티브한 어떤 판타지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하지 않은 판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원형이 있다는 개념하고 서로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서로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이 세 사람 다 어떤 아키타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점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거나 하지 않건 무의식적인 판타지라고 부르건 또는 우리의 어떤 본능의 일부로서 이런 게 본능 속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건 별개로 원형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건 우리가 한 번도 체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구조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마음의 이걸 하나의 구조라고 보건 컴플렉스라고 보건 우리는 이미 어떤 컴플렉스들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판타지도 있고 그에 수반되는 정서들도 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본능과 연계해서 같이 작용이 일어난다. 본능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본능은 판타지하고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좀 종합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러프하게 프로이드나 멜라니 클라인이나 그리고 융의 얘기들 합리적으로 제가 이걸 정리한 거라기보다 거기에서 주는 인사이트들이 사실은 서로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남남이라고 보지 않고 큰 정신분석의 틀 안에서 같이 소화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정신분석가로서 융을 개설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리가 울타리를 쳐서 내 방식은 너하고 달라. 근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너나 나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다른 학파 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 온 것들을 정신분석의 큰 틀 안에서 함께 종합해내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그래 특히 우리의 스피리추얼한 부분에 대한 융의 탐구는 그게 꼭 크리스천 스피릿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애니미즘적인 스피릿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융의 얘기가 꼭 하나님의 대문자 가드 얘기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소문자 가드가 가스에 가까운 것, 그 범신론적인 이런 개념의 스피릿이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융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모든 문화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인간의 정서나 생각들, 인간에 대한 이해, 자연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데 융 공부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 학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